예, 반갑습니다. 이제, 선별시민학회를 지난주에 창립을 했고요. 정말 각계에서 모여가지고 했고, 권리의 결핍을 느끼고, 누구나 다 좋은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 다 학회 임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학회 회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했고, 영상으로 이제 저희과 교수 넷이서 아까 인형극을 만들었는데 그 인형극을 이 인형도 만들고 인형을 움직인 사람은 우리 이종훈 국장님과 그 아이들 그 자녀들이 함께 해가지고 이제 된 거거든요. 아무튼 저희 마중물이 어찌 되었거나 이렇게 이제 학회까지 이렇게 주도해서 만들 정도로 이렇게 이제 시민교육이라든가 뭐 다양한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4강 그룬투비의 자유학과 학습 동아리인데 이게 지금 본 것처럼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교육 권력과 시민의 학습 동아리 했고 세상일과 세상 만들기 그때는 이제 프레일이 알린스키였고 지난주가 이제 호튼이었고요. 호튼도 허튼 소리 하지 않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그룬투비를 읽으면 이야기를 들으면 또 굉장히 감동할 거예요. 이 아이 또 그룬투비는 또 생각하지도 못한 또 놀라운 이야기들 우리한테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은선 선생님이 그 발제문에 6년 과정이라는 한계와 구성원 전체 철학적 사유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초창기의 교육 철학은 상당 부분 변질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대안학교들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 그룬투비로 얘기하면 자유학교죠. 상당히 그 철학적인 기반들 토론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만드는데 그러지 못했었을 때 처음에 좋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제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재정적인 어려움이거든요. 국가의 도움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한국의 이제 이 모습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진상 선생님이 교육의 의무는 있지만 학교에 보내야 할 의무는 없다. 우리에게 쉽게 와닿는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매우 흥미롭다. 교육의 의무는 다 했죠. 우리 이은선 선생님이. 그런데 학교에 보내지 않은 거거든요. 학교라는 것은 제도 학교에. 근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힘이 드는데, 덴마크에서는 그게 아주 일상적인 그리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리고 그런 이론적인 토대와 문화와 운동을 만들었던 중심에 이제 그룬투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여러분 그 바보 한스 얘기하세요? 제가 아까 오면서 이 우리 서강민 저장하고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는데 동화 얘기를 좀 들려주니까 또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거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이 바보 한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좀 잘 주목을 안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이야기를 주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보 한스에 대해서. 바보 한스 얘기를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살짝 맛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하여튼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왜 들려드리냐면 첫 번째는 안데르센이 케르케고르와 마찬가지로 그룬투비와 같은 시대였었어요. 아주 같은 동네에 살았고 아주 유명했다는 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보 한스조차도 어떻게 되는 건 거예요? 바보 한스조차도 자기 삶의 지혜가 있고 이제 그렇다는 건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그룬투비의 교육 철학에 의하면 그룬투비의 자유학교에 의하면 그는 저렇게 인간다운 그의 고유성과 개성을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어찌되었거나 이 바보 한스는 뭘 갖고 왔어요?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죽음 까마귀라든가 일상에서. 그리고 이제 일상의 언어들을 이제 사용을 한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게 되면 바보 한스는 노래를 부르면서 갖고 그러니까 그 형들은 굉장히 똘똘했고 잘생겼지만 일상적인 것들과 멀었고 뭐 등등해. 그래서 굳이 이제 이것을 번역을 해본다면 저 형들은 아마 성공한 부르주아지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바보 한스는 당시의 평민을 대변할 거다. 예, 이런 건가요. 그래서
지금 그룬투비는 저 평민이 어떻게 자기의 고유성과 개성들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내적인 힘들을 가질 수 있을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건가요. 그리고 이제 그룬투비는 그것과 관련된 교육 철학과 교육 방법론과 뭐 등등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북유럽의 이 교육을 얘기한다 그러면 다 그룬투비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 그래서 핀란드라든가 덴마크라든가 아니면 노르웨이라든가 뭐 어떤 그 스웨덴이 전부 다 그룬투비의 영향 아래서 하나의 어떤 그 민족성과 아니면 교육의 방향과 철학이 다 잡혔다 이렇게 보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이 영상을 보면 아마 상당히 좀 놀랄 건데 이 영상이에요. 그 영상은 이 마이클 무어라는 사람이 어디를 갔냐면 각각의 나라에서 내가 가장 이 뭐랄까 가장 이 바라는 거, 그걸 내가 그 나라에서 뺏어올 게 뭘까 해가지고 어디를 침공하냐면은 핀란드를 침공을 해요. 아까 핀란드를 침공을 해요. 침공해가지고 그들의 교육을 들여다보는 설정의 일종의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핀란드에 들어가서 미국의 교육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룬투비의 교육 철학이나 방향 다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그 핀란드의 얘기인데 이 핀란드 얘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룬투비의 생각이랑 거의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그룬투비의 생각이 도대체 뭐냐, 그 사람은 누구냐, 어떤 고민을 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싶으면 미국에서는 이제 공공윤리라든가 이런 걸 다 없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저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좀 건너뛰느라고 못 봤는데 그랬더니 너무 당황을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체육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음악인가 빵을 굽고 노래하고 그림 그리고 자연을 걷고 뭐 이런 것들을 쭉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공공성에 대해서 공공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건가요?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핀란드의 교육이.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들의 그들이 서 있는 삶에 기반해서 그들의 삶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어떤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에 이제 이론적인 기초라든가 이런 걸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먼저 이제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 그랬을 때 이제 거긴 그룬투비가 있다는 거예요. 위에 그룬투비가 사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어떤 실천의 단초들을 제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룬투비의 생각이 폴크라고 좀 밑에 제가 평민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평민들이 저런 그룬투비의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되어 있다는 건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저 폴크가 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봐야 될 텐데 그리고 이제 저런 폴크들 이제 평민들이 이 자유학교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아까 저런 식으로 끊임없이 길러졌다는 건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그룬투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서부터 이렇게 제일 위에 그룬투비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책에 이제 이 24페이지에 보면 그룬투비는 24페이지죠. 그룬투비는 덴마크 루터 국교회에서 지도적인 영향을 행사한 목사이자 이 사람 목사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목사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늘 신을 중심에 대해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데 관심이 많은 건 거예요. 두 번째 시인이자 좀 있으면 이제 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엄청나게 시를 써요. 시인이자 그다음 또 거기에 뭐 쭉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북유럽 신화 연구자이자 신화를 연구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 비판하면서 특히 북유럽 신화에 대해서 상당한 책도 써요. 이 양반의 책이 몇 권이냐면 거의 한 130권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게테에 맞먹는다 이런 사람이. 그리고 이제 이야기한 대로 그렇고 그다음에 1948년에서 49년까지
재현의의 의원이었어요. 절대 왕정을 종식시키는 것이 그 재현의 그 1948년도에 그런 정치가이기도 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굉장히 이 양반에 대한 이 경력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목사이자 시인이자 신화 연구자이자 그 다음에 1400여 편이라는 방대한 찬송가 작곡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은 늘 뭐를 하냐면 찬송가를 불렀어요. 자기의 작곡한 찬송가를. 그래서 교육을 할 때도 찬송가를 불러요. 노래를 불렀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룬트비는 이제 그런 사람이다. 이런 건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이제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떤 그 시대에서, 평민들을 중심으로 한, 평민들의 삶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해야 되고, 그 교육을 담아내는 학교가 자유학교여야 된다. 자유학교라는 말에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학교예요. 국가로부터 독립적이라고 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국가가 애가 이제 학령기가 되게 되면 공립학교로 갈래? 아니면 너 부모가 만든 학교로 갈래? 지역에서 만든 학교로 갈래? 자유학교로 갈래? 선택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자유학교에도 이제 국가는 지원을 하는 건 거죠. 어찌되었거나 저 자유학교의 정신들이 아까 우리가 핀란드를 본 것은 공립학교거든요. 공립학교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교육의 내용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 미치는 건데 어찌되었거나 이렇다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폴크라는 이 평민이죠. 오른쪽에 평민. 저 평민은 뭘 얘기하냐? 그러면은 평민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뭘 얘기할 건데 저건 굉장히 좀 모호한 개념이에요. 여기서의 평민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민족이라는 뜻도 있고요. 시민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 민중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어떤 뭐랄까 일반 시민들, 일반 사회 구성원들 이러면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농민이면 농민이 폴크인 건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노동자가 많으면 노동자가 폴크인 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자본주의,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대다수가 평민들이 농민이었거든요. 그리고 농민과 뭐가 있겠어요? 부르주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지배계급은 부르주아지가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민과 이제 도시 프롤레타리아트가 이제 돼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 그룬트비가 본 것은 뭐냐면 평민들이 자기의 내적인 고유한 힘들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민족, 덴마크 민족에 기반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현한 그런 존재들인 건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자기의 내적인 힘들을 갖고 공동체를 끌고 가야 된다. 이게 그룬트비는 이제 그렇게 본 건가요. 그래서 그룬트비는 자국의 역사와 자연과 언어와 문화 등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와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이죠. 평민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유학교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그 자기의 민족과 지역과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삶의 의지와 삶을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폴크인 건 거예요. 폴크.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이제 학교가 자유학교고 이게 이제 시민대학인데 사실은 폴크이기 때문에 이게 평민대학 이렇게 맞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중이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시민이기도 하고 민족이기도 하고 복합적인 건데 아무튼 그 사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다수를 이제 가지고 있는 일반 사람들, 일반 구성원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서 이 폴크라는 것이 사실은 그룬트비는 저 폴크에 기반을 하고 있고 저 폴크들이 어떻게 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실질적인 내적인 힘들을 갖는 건 그래서 평민은 삶을 자유롭고 힘차게 이제 영위할 수 있어야 되는 건 거죠. 그리고 저들이 요구하고 그 다음에 민족의 삶에 대해서 핵심 가치들에 대해서 공공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구성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양반의 그룬트비의 고민은 뭐냐면 저 평민들이 지배자로서 무기력하고 자기의 어떤 그 문화라든가 민족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하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 잠재력을 깨닫고 자기의 개성이라든가 고유성이라든가 민족의 어떤 그 특징이라든가 걸 발휘하는 존재. 그리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은 교육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교육은 그 교육의 목표를
인라인먼트 오브 리빙이에요. 삶의 계몽이에요. 이 사람의 교육이 목표는 삶의 계몽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유학교가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폴크는 깨어 있는 사람이고 우리로 치게 되면 뭐 이제 깨어 있는 존재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르주아지 당시의 지배계층인 소수의 부르주아지와 대비되는 일반 주민들이다 하는 건 그래서 그룬투비는 이런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사회 그리고 그런 사람들 주체가 되는 교육으로서의 광장인 자유학교 국가로부터 대비되는 이렇게 이제 뭔가 그래서 요 세 주체가 요 세 개까지 그러니까 그룬투비는 이론을 제공했고 철학을 제공했고 평민은 세력을 제공했고 그리고 자유학교는 그들이 길러지는 하나의 조직화되는 어떤 그런 것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그룬투비라는 사람이 서 있었던 지형을 좀 보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맥락. 이 사람이 태어난 것이 1783년이에요. 그리고 1872년에 이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요때가 언제 때냐 하면은 1780년에 뭐가 있냐면 토지개혁이 일어나거든. 농지개혁. 토지개혁, 농지개혁은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이제 토지가 그전에는 영주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영주가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거였단 말이에요. 이제 토지개혁을 통해 갖고 농민들한테 토지를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장농이 생기는 자기 소유의 토지가 생기는 건 거죠. 중세 때는 토지가 점유를 했지 소유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농지개혁, 토지개혁을 통해 가지고 농민들이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를 하면서 농민들 스스로가 이제 주체가 되는 그런 과정들인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근대적인 시민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1780년이거든요. 이때 농민들이 깨달아요. 야, 우리도 이제 배워야 되겠다. 우리도 뭔가 이제 좀 뭘 해야 되겠다. 이러던 시절에 1814년에 덴마크에서 뭐가 있냐면 지금 학령기 아동 의무교육이 시작돼요. 1814년에. 이때서부터는 그 7세서부터 14세까지인가가 의무교육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의무교육을 시작하던 그때인 건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30년에 7월혁명이 일어나는데 7월혁명은 뭐냐면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나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 근대 국가를 이행하는 중에 이제 반동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이 왕정이 복귀가 되고 이랬던 것에 대한 저항했던 공화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이 중심이 됐던 운동이 1830년 7월혁명이란 말이에요. 그 7월혁명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이제 이 고민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1841년도에 이 덴마크에서 절대 왕정의 민주주의로 이제 전환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평민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이 1841년이고 1848년에 아주 그 유럽의 혁명이 일어난 거죠. 이때 유럽의 혁명은 당시에 이제 1830년대 이후에 빈 체제라 그래갖고 아주 보수 반동 체제가 들어서는데 그 보수 반동 체제에 저항했던 운동들인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 소위 이제 그 감자하고 그때가 감자하고 토마토에 마름병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인들의 3분의 1인가 아마 굶어 죽는 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때 이제 유럽의 대기근이죠. 이게 1945년에서 46년도에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농민들이 노동자들이 저항하면서 이 보수 반동 체제에 저항해서 일어난 것이 도처에서 일어난 것이 1848년에 유럽의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스프링 오브 네이션스 그러니까 그 민족 국가들의 어떤 그 시민들의 국민들의 반란, 국민들의 봄이다. 뭐 이럴 정도로 인민의 봄이다, 혁명의 해다. 이런 이제 체제인 건 거죠. 이때 뭐가 나오냐면 공산당 선언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 재미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부르주아지들의 이익으로 다 돌아가요. 부르주아지 이익들은 그들은 다 시민의회라든가 가는데 일반 시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1848년이거든요. 그때 이제 덴마크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일어나면서 이게 프리스콜레가 태동이 돼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자유 학교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요때인 건가요. 요때
제헌의회가 1848년도에 덴마크에서는 제헌의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제헌의회가 절대왕정을 종식시키면서 신헌법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때 국회의원이었던 게 누구냐면 그룬트비예요. 그룬트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 시기를 사는 건 거예요. 소위 이제 근대국가가 등장하는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고 근대국가가 등장하는 시기에 평민들이 이제 하나의 정치적 주체로 나서는데 압도적인 지배 세력들을 형성했던 건 부르주아지들이었고 부르주아지들의 여전히 억눌려 있는 일반 사회 구성원들은 이제 이게 폴크거든요. 그리고 폴크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그룬트비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룬트비는 저 밑에 보세요. 그룬트비는 그 시대를 특징 짓는 이제 이념을 얘기해라. 그러면 이게 계몽주의, 낭만주의, 민족주의거든요. 그리고 계몽주의가 이제 저쪽에 부르주아지들은 자유주의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건데 계몽주의는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 계몽주의의 주체가 됐던 것은 부르주아지들인 건 거예요. 근데 이제 부르주아지들이 계몽주의가 되면서 뭐를 다 없애냐 하면 이제 개인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 민족이 갖고 있는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성들 있잖아요. 감정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계몽주의 이름으로 이제 쳐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그것에 반발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낭만주의인데 낭만주의는 인간의 내면이라든가 존엄성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유기체적인 관점들 속에서 그 개인을 구성원으로 보려고 하는 것들 이게 낭만주의였거든요. 그 낭만주의와 함께 이제 갔던 것이 민족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룬트비는 민족주의와 낭만주의에 기반해서 그리고 인간의 계몽에 이제 계몽주의에서 가져온 것은 인간의 자유라는 거, 그 자유가 그 민족이라는 특수한 어떤 그 독특성들을 반영하면서 그들의 개개인의 이제 감정에 이제 기반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 양반에게 민족주의는 민족이라는 것은 공통의 관심, 언어, 예술, 민족 내면의 종교, 신화 등의 유대를 가진 존재다라고 이제 보고 이 폴크라는 것은 저는 민족의 기반에 있고 저는 낭만주의의 기반에 있으면서 근대적인 인간, 자유를 가졌는데 그 자유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되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폴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본 건가요. 자, 그래서 이 사람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크게 이제 이 자기의 논지를 주장해 갈 때 신이 있고 아까 목사님이었잖아요. 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족이 있고 폴크가 있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저 오른쪽에 그림 한번 보세요. 신이 저 위에서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거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중요한 것은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거야. 그런데 그 신이 우리에게 아주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의 원칙을 이렇게 제시해줘요. 그럼 그 밑에 누가 있냐면 민족 속에 내가 있는 거야. 나는 민족이라는 것 속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주신 그런 질서 속에 있는 건 거죠. 그런데 그 나는 아까 이 말씀드린 대로 민족이라는 거 있으니까 민족은 뭐가 있냐면 모국어가 있고 그리고 민족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신화가 있는 건가요. 이것을 폴게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솔직히 이제 민족적인 이렇게 평민적인 이런 이제 느낌의 이제 단어인데 저 얘기는 뭐냐면 한 개인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자유의 존재지만 그 개인은 어디서 존재하냐면 민족이라는 것들 속에서 모국어와 그리고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화들 속에서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래서 왼쪽에 한번 보세요. 왼쪽에 보면 Human being first, a Christian later. 이건 뭐냐면 인간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크리스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후자다 이런 건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쪽에 신이 있잖아요. 우리는 신이라는 그것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신의 백성은 누구나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신 이전에 나는 어떤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민족의 일원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바라볼 때 먼저 그 사람이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역사의 특정한 신화의 특정한 모국어의 일원이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속에서 신을 발견해야 된다는 건, 그러니까 신이 우선이 아니라는 건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루터교를 신봉했던 아버지의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루터를 지지했죠. 루터랑 다른 게 있어요. 루터는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라틴어를. 그래서 이제 사람들 다 읽게 만드는 거죠. 근데 모국어로 번역한 이유는 뭐냐면 신과 인간이 만나게 하려고 모국어를 번역했지, 모국어 안에 있는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번역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얘기가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밑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삶은 그리스도의 도래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었다.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삶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래의 전제 조건이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 어디로 갈까 이렇게 봤는데 이스라엘에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왜냐면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억압받고 있고 그러니까 저기에 내가 갖는 것이 맞고, 그럼 예수님이 갈 때 어떻게 가요? 억압받는 자로 가는 건 거지. 폴크의 관점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에 갔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폴크들이 억압받고 있으니까 억압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교회에서 태어났고, 그 억압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부활을 한 건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얘기하면 종교라는 것은 저쪽에 하나님의 어떤 그 절대적인 무슨 원리 원칙이 늘 구체적인 것들 속에 나타난다는 건가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 속에서 이것이 이제 이야기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의 관심이 있는 것은 민족적인 삶에 관심이 많은 건가요. 그리고 민족적인 삶은 말씀드린 대로 모국어가 상당히 중요한 건 거죠. 그래서 모국어는 고유 언어이자 민족의 정신을 담은 그릇이고, 라틴어라든가 독일어에 비해서 절대 열등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지배계층들은 전부 다 라틴어와 독일어를 배웠거든요. 그리고 삶의 기반들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구성원으로서 내가서 충분히 습득해 가려면, 폴크로 살려면 이 민족 언어를, 모국어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봤던 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국어를 그렇게 봤고, 그래서 모국어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돼요. 모국어는 살아있는 말이다. 이게 이제 리빙 워드예요. 살아있는 말이다. 그 살아있는 말은 자연스럽고 명확하며 쉽고 즐겁게 말하고, 쓰는 것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좋은 라틴어를 몰아내고, 그토록 우리가 간절하게 배우고자 하는 덴마크와 삶의 교육이 이해되고 행해질 것이다. 그래서 모국어. 그래서 그 모국어가 가장 잘 많이 반영된 것이 신화라는 건가요. 신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국어를 맛깔나게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방랑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와 신화와 시인들이 그 모국어를 가장 잘 담고 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어찌되었거나 그런 맥락들 속에서 모국어 신화를 얘기를 했는데, 아까 북유럽 신화를 얘기했잖아요. 북유럽 신화는 이제 일종의 민족 신화죠. 그것은 한 민족의 그 폴크에 어떤 뭐가 있냐면은 정체성이 완전히 원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화가. 그래서 이것은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과 민족에서, 민족이 여기서부터 연원하고 있고, 그 신화로부터. 그래서 이제 양반은 뭐냐면 신과 민족을 구분한다면 신은 해와 달이라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민족은 뭐냐면 구름과 구름과 이제 이 별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신은 본질적인 것을 비춰주고, 본질적인 것이 구체적인 민족이라는 일상에 와서 그 사람을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 사람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신의 그것만 가지고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양반의 주장인 건가요. 그래서 이 양반은 평민에게 깃들어 있는 내적 가치와 고유성에 주목을 하는, 그 내적 가치와 고유성은 이야기대로 민족이라는 어떤 그거,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의 것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교육은 이 사람이 거기에 서 있는 그것이 그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사람 얘기.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 양반의 이제 교육의 목표는 Enlightenment of Life예요. 삶의 계몽이에요. 삶의 계몽은 뭐겠어요? 삶을 계몽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나를 깨닫는 건 거예요. 삶 속에서 나를 깨닫는 것은 뭐냐면 아까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 핀란드 아이들. 핀란드 아이들이 그 삶 속에서 어떤 아이는 곤충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노래를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놀이를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뭘 좋아하고 뭐 그 삶 속에서 자기를 자각하는 거예요. 이 계몽이라는 것이 이제 미몽으로부터 자기가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은 이 폴케리드 정신을 고양하는데 폴케리드 정신은 뭐냐면 아까 폴크가 평민이잖아요. 그리고 평민성인 거죠. 일종의 시민성 뭐 이런 거죠. 평민성을 고양해야 된다. 평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 공동체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 속에서 갖고 있는 자기의 고유성이죠.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그 속에서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자기가 권리와 목소리를 내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 이게 폴리케이드, 일종의 폴리케이드 정신인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이 사실은 폴리케이드 정신을 갖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인라이먼트 오브 라이프, 그러니까 삶의 계몽인 거죠. 삶의 계몽인 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오른쪽에 보세요. 살아있는 말과 상호작용의 교육이다. 살아있는 말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살아있는 말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아까 지금 봤던 그 방랑 시인이 쓰는 그런 말들 살아있는 말은 사실은 지금 뭐랄까 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들 있잖아요. 그 민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그게 이제 살아있는 말이긴 리빙 월드인데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일상의 삶과 자연에서 얻은 영감을 모국어로 노래하는 방란 시인이 그때 이제 이 양반이 굉장히 주목받는 건 거고 자기 스스로가 방랑 시인이 된 건 거죠. 아까 시를 엄청나게 써냈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찬송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네의 고유한 덴마크어라든가 이제 스웨덴어를 같이 썼다고 하니까 거기에 기반해 갖고 이제 시를 통하는 건데 시를 만드는데 이게 살아있는 말과 상호작용에 교육을 하는데 상호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학생과 교사가 서로 배우는 건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보게 되면 학생과 교사가 서로 배운다는 건 뭐냐면 학생과 교사가 살아있는 말, 살아있는 삶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 어저께 뭐 했어? 뭐 거기서부터 이제 살아있는 말과 어제 저 곤충 보고 왔는데, 곤충 뭐 봤어? 어땠어? 나는 옛날에 너 때 곤충을 봤을 때 이랬는데, 뭐 이게 이제 일상의 삶이 교육의 교재가 되는 거죠. 만약에 교과서가 있다라면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학생은 배우는 존재가 되는데 삶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건 그래서 학생과 교사는 서로 배운다. 그리고 학생들 간에 어떠냐 하면 학생들 간에는 서로 회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책보다 가장 훌륭한 교과서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고 정직한 마음이다. 이제 마음이 아주 텍스트라는 건 거예요. 그리고 건전한 상식이다. 좋은 귀와 좋은 입이 우리의 주요한 텍스트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핀란드 애가 가서 집에 가서 엄마랑 얘기한 것들, 그다음 나무 위에 올라가 본 곤충들, 그다음에 뭐 애들이랑 놀면서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 애가 좋은 정직한 마음, 건전한 상식, 좋은 기, 좋은 일이 사실은 이제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은 요 얘기가 삶을 위한 살아있는 숨쉬는 교육이 사실은 이제 그런 맥락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살아있는 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제가 근데 지금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 얘기가 재밌어요? 봅시다. 이게 내가 한참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는지 한번 좀 점검하고 갑시다. 제 얘기를 좀 쫓아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앞에 봤던 그 바보 한스가
핀란드 교육에 들어가면 얘 나름대로의 민족성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체험하고 있는 폴리게이드죠. 폴리게이드. 그러니까 평민성을 체험하고 있는 것들로 누구나 다 잠재력을 발휘하는 교육이다. 그런 이제 그런 것을 집단적으로 교육으로 보여준 게 아까 그 핀란드 교육의 그런 원형인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 지금 얘기한 대로 그룬투비인데, 그룬투비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있는데, 너무 제가 혼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순애 선생님 얘기가 이해가 돼요?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제일 궁금한 분이 이은선 선생님이거든. 이은선 선생님은 아마 오늘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면 투사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네. 저 나라가 저랬어. 그리고 제가 당황스러운 것은 그래도 이은선 선생님이 저를 좋아했는데 이제 그룬투비로 갈아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당황하고 있는데, 하여튼 가봅시다. 가봅시다. 살아있는 말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일상의 말, 일상생활의 말, 그다음 모국어, 아까 했던 그다음에 이제 말하는 거죠. 글이 아니라 말인 건 거죠. 그래서 일정한 삶의 공간을 전제로 한 어떤 이 삶의 터에서 나오는 말들, 이걸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이곳에 있는 유연하고 창조적인 삶과 관계되는 말, 말이 그냥 말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말들이 주로 체계하고 응집화된 게 신화라든가 역사라든가 뭐 시라든가 이런 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문법학자의 말이 아니라 평민들의 말에 이제 주목을 하는 건 거예요. 평민들의 말에 주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삶에서 창조적인 삶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말들, 그리고 개인적 민족적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동체 형성의 말, 민족의 어리 단계에 있는 말, 뭐 이런 말들을 채집하는 건 거예요. 그래 그걸 가지고 온통 뭘 만드나요? 시도 만들고 찬송가도 만들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텍스트가 아니라 성경이 아닌 건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매개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미사 같은 거 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말. 이 사람 그게 이제 관심이 많은 건 거예요. 그래서 그룬투비는 그래서 이제 시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신화 연구자가 되고 북유럽의 신화 연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덴마크의 풍토와 자연, 농민들의 생활 모습, 이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모든 교육이 거기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건 거죠. 그래서 삶을 위한 살아 숨쉬는 교육,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모토인 거예요. 삶을 위한, 아까 그 그림에서 보게 되면 삶을 위한 살아 숨쉬는 교육이다. 보시면 이제 왼쪽에 삶을 위한 살아 숨쉬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실 생활에 도움을 줘야 돼. 이 교육이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게 뭐죠? 우리 시험 보는 거, 표준화된 시험 보는 거. 우리는 온통 아까 그 미국의 그 마이클 무어가 우리는 온통 표준화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 놀래는 건 거예요. 그게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일상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어떤 교육, 일상의 생활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삶과 관련된 교육. 그래서 현재 이곳의 삶이 내가 이 삶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왼쪽에 있는 삶을 위한 살아 숨쉬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고요. 라틴어로 쓰여진 책과 교과서를 통해 이제 배우고 있는 그 외국의 생명력 없는 그런 것은 비창조적이고, 그리고 이제 문법 학교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덴마크의 현실에 무관심하고, 그리고 덴마크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이 사람이 이걸 죽은 교육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죽은 학교다. 이런 라틴어를 숭배하고, 그 당시 이제 지배자들이 문법을 암기하는 건데, 그때 그 지배자들이 누구냐면 이제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라고 부르주아지들이에요. 소수의 부르주아지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폴 케이드 정신이죠. 폴 케리드 정신인데, 이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국가 공동체의 오랜 역사적 삶에 언어, 자연, 문화를 담고 있고, 이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기반으로 민족의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펼치려는 의지를 갖고 삶의 개혁을 하는 정신, 이게 폴게리드 정신인 거야. 폴게리드 정신인 거지. 일종의 시민성, 평민성 이런 건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저 교육, 평민이 공동체 속에서 제가 이제 정의한 건 거예요. 제가 정의한 이 고린토비의 교육은 공동체 속에서 평민의 살아있는 말과 삶을 통해서 그가 폴게이드 정신을 갖게 하는 것이 그 구성원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인라이먼트 오브 라이프다. 그러니까 삶의 계몽이다. 그리고 이 교육은 삶의 계몽을 이제 향해야 된다. 이런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일상적인 삶과 자연에서 얻은 영감을 모국어로 노래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게 이제 이 사람의 큰 구도예요. 평민의 삶의 계몽이라는 것은 아까 인라이먼트 오브 라이프라는 것은 이 옆에 이제 막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으로서 평민의 살아있는 말과 삶이죠. 그래서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기독교가 있고 가치죠. 민족이 있고 아까 이 신화 같은 문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구체적인 자기 지역이 있잖아요. 공동체 삶이 있다. 이런 맥락들 속에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게 되면 평민이 생각의 주체가 되고 삶의 주체가 되고 공동체 운명의 주체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주체, 그다음에 공동체 운명의 주체, 삶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책으로 와볼게요. 이 책으로 30페이지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이제 이 고린토비의 생각에 기반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학교를 만들었어요. 이 최초의 학교인데 그 최초의 학교에서 그 교장 요한 버거너가 이제 연설한 내용이에요. 요 연설한 내용을 지금 딱 읽으면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이 그대로 싹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누가 읽어봅시다. 우리 서학민 소장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에 젊은이들은 네. 젊은이들은 이곳에서 명료하고 분명하며 올바르게 말하고 생각하고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이 배움은 민족주의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젊은이들의 심장은 조국과 조국의 언어 그리고 조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사랑으로 젖어 있어야 하며 민족의 장점뿐만이 아니라 단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것 없이는 모든 배움을 실패하고 말 것이다. 이것 없이 영혼은 형성되지 않고 마음의 발전도 없을 것이다. 이것 없이 소장농은 공동체에서 독립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 없이 소장농은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적들에게도 그들이 자신의 적인지를 알면서도 의지만 할 것이고 모든 일에서 그들의 도움에 기댈 것이다. 이게 이제 폴케리드 정신인 건 거죠. 그 폴케리드 정신을 체현해야지만이 당신이 이제 삶의 주체, 자유의 주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 사람의 연설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게 뭐죠? 자, 그럼 이제 학교로 들어가 볼게요. 자유학교. 그러면 자유학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민의 말과 삶에 기초한 교육을 해요. 평민의 말과 삶에 기초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기초한 교육을 하게 되면 내가 아까 폴리게이드처럼 그런 어떤 것이 평민성을 갖게 되게 되면 학습자의 주체성 그걸 하면 할수록 이제 자기의 이제 삶의 주체, 생각의 주체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지역 공동체 운명을 맞는 지역 공동체를 지향하게 되더라.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에서 이걸 우리가 프리스콜레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구른투비는 이제 기숙학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가 기숙학교라는 것은 뭐냐면 교사랑 아이들이 함께 사는 건가요? 사는 건 거죠. 그럼 왜 여기서 이 프리스콜레에서 왜 사냐 했었을 때, 그 속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동체성들을 배우고, 아까 민족의 어떤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이 프리스콜레가 19세기 중반에 등장했던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의무교육이 등장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농민들이 이제 저항하기 시작해요. 그래 특히 이제 이 그룬트비가 뭐라 그러냐면 의무교육 제도가 가정 공동체에 무분별하게 개입을 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제일 좋은 것은 가정에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의 사회적인 가정들이 뭐예요? 가정들끼리 모여가지고 아까 이은선 선생님이 했던 그런 방식인 건 거죠. 그리고 아이에 대한 부모의 권한을 대폭 제한했다. 이 의무교육이. 그래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독점을 이제 거절하는 건 거죠. 이런 맥락들 속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형화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리고 교과서가 없는 건 거죠. 그래서 다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의 교육을 지향하더라 이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은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이 학교가 좋아요, 나빠요? 교과서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가능해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점은 있지만 사실 많이 그러니까 이거의 전제가 되려면 아까 그 누구죠? 이 평민들이 폴크죠. 폴크 이 사람들이 폴크 리드라는 평민성을 가지고 있고 그들 스스로가 이제 삶의 주체, 생각의 주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질문들이 이제 생기는 건 건가요? 근데 이게 가능했다라는 게 놀라운 일인 건 거죠. 놀라운 일.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맥락이다라는 건가 한번 더 볼게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자유학교가 아까 그런 것을 담보하고 있는 자유학교, 지금 얘기하는 자유학교는 국가의 공공이 운영하는 학교가 아닌 건 건가요? 이렇게 시민들이 아까 평민들이 모여서 만든 학교인 거죠. 자유학교를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은 이 그림을 보면 햇빛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자유학교는 볕이 잘 들어야 돼요. 자연과 바람과 햇빛이 비치고 볕이 잘 들게 자유학교를 만든다는 건가요? 꽃과 나무에 생명이 가득해야 돼요. 꽃과 나무. 왜냐면 애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교실과 바깥의 경계가 불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삶의 공간들이 확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놀면서 자유로운 창조의 공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삼터의 공간이 돼야 되고, 만물의 이치를 경험할 수 있는 생명들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돼야 돼요. 자유학교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이 자유학교는 이제 안에 아이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저 생명과 뭐 얘기했던 그 환경과 꽃과 나무와 뭐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핀란드의 학교가 뭐 우리가 이제 실제 그런지를 떠나서 이 느낌 아니에요? 이 느낌이죠. 아이들이 가서 거기 뛰어놀고. 그래서 이것을 살아있는 학교다, 리빙 스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자유학교는 자유로운 삶을 위한 학교고,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좋은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걸 이름을 좋은 집 그래요. 좋은 집. 그래서 이 좋은 집이 돼야 된다, 학교가.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의 사회이어야 되고, 이 자체가 하나의 삶의 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와요. 매일 아침 노래와 이야기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제 저 유아들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리고 교과서 없이 살아있는 말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역사를 배운다. 이 선생님이 이게 엄청나게 뛰어나야 되지 않아요? 이 정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이제 저희 이제 나라 선생님들
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냐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이게 거의 가능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체적으로 이 학교에 이제 철학이라든가 역사적인 맥락이라든가 그룬트비가 이제 기반했던 이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 학교의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잡혔는데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두 개의 사례를 갖고 온 것은 좀 감이 좀 잡혀야 된다라는 거죠. 감이 아까 누구나 다 아까 바보 한스도 여기 학교에만 오게 되면 하나의 어떤 이 평민성을 갖는 주체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학교에 가면 표준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혀 누구나 다 자기의 어떤 그 살아있는 말 살아있는 삶이 교육의 모든 것의 이제 재료가 되고 그걸 통해 갖고 자기 주체가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누구죠 이 양반은 이제 꿈꿨다는 거예요 그룬트비가. 자 그래서 이제 가볼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는 아까 평민의 삶의 계몽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인라인먼트 오브 라이프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평민이에요. 부르주아지가 아니에요. 평민이고 그리고 이런 평민들이 그런 것을 가지게 되게 되면 이제 부르주아지라든가 지배계층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밑에 보세요. 오럴 티칭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티칭인 거죠. 말로 하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상호 교육이죠. 상호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로 하는 오럴 티칭은 리빙 워드 살아있는 말로 해야 돼요. 그리고 생생한 삶이 주제가 돼야 되고 생생한 삶이 이제 교육의 핵심적인 데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할 때 방랑시인의 시, 노래 이런 어떤 그 어떤 그 사회의 총체성이 담긴 어떤 그런 말들 그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것들이 가지고 와야 돼요. 시라든가 신화라든가 하는 거. 그걸 통해 갖고 살아있는 상호작용의 핵심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학생과 교사가 대하고 학생과 학생이 대하고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현재가 과거의 역사와 대화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민이 비로소 이제 삶의 계몽이 된다. 그런 삶의 계몽이 되게 되면 평민성을 갖게 되고 비로소 이제 평민은 자유를 갖게 될 것이다. 요게 이제 전반적인 구동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간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그룬트비를 뭐 아주 큰 구도 속에서 설명을 했는데 뭐 분위기가 별로 이렇게 썩 저거 하진 않는데 제가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고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적어도 확실한 것은 이 책에 31페이지, 32페이지 보게 되면 그룬트비는 기계적인 암기법과 생기 없는 교수 자료로 채워져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굉장히 좀 비판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부모와 교사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설립한 자유학교나 집에서 부모가 자유롭게 시행하는 교육을 이 사람은 선호했고요. 그리고 부모는 이런 교육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국가는 이를 함부로 막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제일 밑줄에. 그리고 이제 실제로 홈스쿨링은 소수만이 선택했고 대부분은 자유학교를 이용했고 이후에 세워진 자유학교들은 그룬트비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룬트비를 실현시켰던 콜이라는 사람이 있죠. 콜 그리고 그룬트비 노선에서 했던 이들이 깔아놓은 기초 위에 운영되었다. 그래서 생동성과 자유, 자연스러움 뭐 이런 것을 중시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이 마중물의 교육과 이게 어떻게 이제 같을까 다를까 했는데 뭐 한 가지 저희가 늘 했던 것은 뭐냐면 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책을 매개로 해서 나와 나를 위해선 공동체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나와 나를 위해선 공동체 저희가 가장
재미난 토론이 벌어질 때 보면 그 사람이 솔직하게 그 사람의 살아있는 삶을 얘기할 때, 살아있는 언어로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즐겁거든요. 근데 자꾸 책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생생함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책을 절대로 읽어오지 마라. 읽어오는 것을 말리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왜 그러냐? 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책을 매개로 하고, 그래서 책은 빨리 매개하고 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좀 이런 고민들과 이제 맞닿아 있는 건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마중물 자체가 지금 공교육과 다른 이제 일종의 자유학교 같은 건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마중물 대학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구도와 이제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근데 이게 가능할까? 이랬었을 때 김세양 선생님이 저한테 우리한테 무슨 질문을 던졌냐면 교육을 누가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제 얘기는 아까 그 폴크가 바꾸는 건 거지, 평민이 바꾸는 거지 이 주도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바꾸러 들어갈 때 여기서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건가요? 뭐냐면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학교가 바뀌지 않는다는 건 거죠. 아까 저기에 보게 되면 학교라는 것은 아까 좋은 집이라는 것은 어떤 토대들 속에 서 있거든요. 철학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국가라는 토대들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 그 선생님이 서 있고 있는 그 이은선 선생님이 서 있는 어려움들이 뭐냐면 국가가 방관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가 이런 교육에 동의하지 않는 건 건가요? 그리고 그 사회가 동의하지 않고.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동의하지 않을까 싶으면 사실은 이런 학교를 졸업해갖고 먹고 살기가 힘든 건 건가요? 좋은 대학 가기도 힘들고. 근데 이제 얘아들은 그런 경계가 없는 거죠. 이 학교가 하나의 안착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사회 개혁은 학교 개혁에 선행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학교 개혁은 사회 개혁이라는 아젠다를 함께 끌고 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가야 되는 그 한계 내에서 어떤 개혁들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질문들을 좀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가 간략하게 소개한 그론투비거든요. 우리가 그론투비는 어떤 점에서 보게 되면 또 다른 이 가능성들을 저희한테 주는데 아까 교육의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 소위 평민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엄청난 힘에 대한 것들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론투비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어떤 입장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념적으로 저 사람은 사회주의자야 아니면 민족주의자야 뭐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데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흥미로운 것은 그론투비의 실험들이 우리나라에서 꽤 오랫동안 해왔다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론투비를 보고 가장 우리도 그론투비처럼 한번 해봐야지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함석헌이라는 CR의 소리. 그리고 CR이 여기서 보면 이제 평민이거든요. CR의 소리가 그리고 그 학교가 이제 실질적으로 1939년에 송산학원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학교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가 그론투비의 생각들을 실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학교가 이제 풀무학교거든. 충청도 홍성에 있는 이제 그런 거고 또 이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10년에 안중근 의사 있죠. 안중근 의사의 동생이 안정근인데 안정근이라는 분이 김선양이라는 사람과 함께 신천 농민학교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양한 방식으로 그론투비에 기반해서 이제 학교들을 만들어 왔다. 그러니까 이게 그론투비가 어쩌면 우리한테 굉장히 낯선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그론투비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연결을 못 시켰는데 사실 알고 보면 덴마크의 그론투비는 우리의 그 대안학교 운동에서 상당히 좀 많이 얘기해왔고 지금도 이제 그 대안 가능성들을 갖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제 그리고 이렇게 알려지지 않을까 했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론투비가 뭐예요?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평민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모호한 건 거죠. 그러니까 이 딱 잡아채기가 쉽지가 않은
건 거죠. 우리가 아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아무튼 요 양반의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려면 국가 쪽에서 최소한도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지지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성장하거든요. 자유학교라는 게. 근데 우리는 국가가 이제 그런 것을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안학교라는 것들이 사실 아이들의 미래에 밝은 장밋빛 미래를 제시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 시스템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안학교로 갔지만 대안학교로 간 친구들이 결코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는 결코 이렇게 이 적응력은 뛰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들이 굉장히 좀 한계들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맥락에서 이제 그룬트비는 다시 한번 재조명돼야 되고, 그리고 그룬트비의 조건들이 실현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회개혁과 함께 계급적인 문제, 신자유주의 문제와 함께 요 교육 방법론이라는 것이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프레일이 생성어랑 그룬트비의 일상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아있는 언어 부분의 질문. 이제 그런 제가 지금 채팅 못 봤는데 우리 이현숙 교수님 제가 끝내려고 했더니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프레이리의 생성어와 그룬트비의 이제 살아있는 말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건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룬트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좀 듣고 싶거든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룬트비, 우리 박영인 선생님은 그룬트비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어떠세요? 지금 시민교육하고 있고 학부모들이랑 교육운동하고 계시는데. 저는 실은 늦잠을 자서 그래요? 일반 토론을 못 듣고 교수님 강의부터 들어와서 저거 했는데요. 네, 여전히 시민교육에 대해서 그 톨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평민? 네. 네, 근데 참 쉽지 않은데 풀마교도 그렇고 1910년에 만들어졌다는 신천농민학교도 보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일반 평민 시민들이 뭐가 움직여져야지만이 교육도 좀 정지화되지 않을까. 제가 이거 들으면서 저희 그 혁신교육지구 담당하는 장학사님하고 그 교육청에 미래 인재센터가 생겨요. 미래 교육센터구나. 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모델을 좀 가져갈 것인지 지역에서 마을에서. 그래서 교수님이 아침에 주말을 저를 깨우고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면서 마무리되겠네 했는데 저한테 갑자기 질문이 와서 그래서 저희 실은 얼마 전에 교수님하고 이제 저희 학습 동아리 만들어주면서 그거 교육 한곡 해주셨잖아요. 이후에 그 학부모 대표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되게 다양해요. 저희 혹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교수님 한번 더 강의 더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네, 여전히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레이리 입장에서 그룬트비는 되게 못마땅해요. 왜 못마땅하냐 하면 프레이리에게 있어서 생성어는 억눌린 자들의 계급 구조를 드러내는, 불평등과 억압을 드러내는 언어가 생성어가 돼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프레이리에게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거의 안 나타나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은 살아있는 일반 어떤 그 평민들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의 언어를 가지고 왔었을 때 그 언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이렇게 그 계급적 지향들이 거의 안 나타나는 건가요? 그런 점에서 이 양반은 아까 생성어를 와 살아있는 말은 상당히 달라요.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말 속에 계급의 언어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프레이리는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이 불평등이라든가 계급이라든가 억눌린 자들의 어떤 그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해내는 담론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반면에 이 사람은 정말 시민들의 일상, 그 다음에 시민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맥락, 민족적인 맥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신화 속에서 어떤 계급이 어디 있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찬송가 속에서 그런 것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일상과 삶인 건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프레이리의 생성어와 이
그룬트비는 상당히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룬트비가 사실 우리나라의 좌파들한테 크게 관심을 못 끌은 이유는 이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우파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좀 급진적이고, 왜냐면 평민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좌파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너무 탈계급적인 거, 너무 민족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에서 되게 인기가 없는 것일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역사에서 우리 소위 80년대를 거치면서. 근데 지금 이제 이 양반의, 우리가 이제 마중물이 100% 이론이라든가 뭐 교육 실천 방법이라든가 100% 맞는 사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그룬트비도 그렇고 지난번에 호튼도 그렇고 프레이리도 그렇고 이 사람들 다 가져다가 놓고 마중물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살아있는 언어, 살아있는 삶, 그리고 삶의 계몽, 그리고 이제 다양한 노래를 부르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는 제가 잘 부르는데, 제가 노래만 부르면 부르지 말라고 해갖고, 그래서 노래를 잘 불러야 되나? 노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노래는 잘 부르는 게 아니라, 불러면 되지. 그래서 이제 다양한 문학이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것이 그 총체성을 담고 있다고 봐서 이 양반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마중물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노래도 이제 가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이 양반한테 이제 하는데, 아무튼 그런 기존의 것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해주는데 상당한 의미를 던져줘요. 근데 아까 생성어 얘기가 딱 나오면, 그래, 프레이리하고 이 사람하고 이제 호튼, 프레이리 부르고 저 누구죠, 그룬트비 불러놓고, 야, 살아있는 말을 가지고 와봐. 그럼 프레이리는 아마 계급적인 것만 다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재미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색깔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다르다. 혹시 뭐 또 질문 있으세요? 이제 요것으로 하고, 저희가 뭐 지금 맨 마지막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웨덴이거든요. 스웨덴은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시민교육과 학습 동아리 이제 주목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그동안에 공부한 것도 한번 쭉 정리하는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룬트비를 학습 동아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요 방식이 자유학교가 다 학습 동아리 방식이거든요. 소규모로, 학교 자체가 소규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소규모로 모여가지고 살아있는 언어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학습 동아리에 또 주는 빛이 크고, 또 그룬트비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됐지만, 그룬트비를 가지고 끌고 간 게 호튼이에요. 지난 시간에 봤던 호튼이 여기 와서 이걸 배워갖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스웨덴도 이 그룬트비부터 영향을 받아요. 아까 핀란드도 그렇고. 그래서 스웨덴의 그 ABF 노동자 교육회 때도 이제 그룬트비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룬트비를 가져다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가 쓰는 건 거거든요. 그런 맥락이다. 예, 수고하셨습니다.